재간 조금 떼주면 죽어가는 쌍둥이 오빠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지은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아프다는 건지 왜 하필 자기 간인지 무엇보다 그 쌍둥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어서요. 지은호는 30년 가까이 외동딸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정순이와 동생 지강호랑 셋이서 식당을 꾸려오며 살았습니다. 식당도 사실 지은호가 4년 동안 카페에서 일하고 디자인 알바까지 하면서 모은 돈으로 차린 거라서 스스로도 난 확실히 이 집의 가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며칠 전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뒤흔드는 진실을 듣게 된 겁니다. 은호야, 미안한데 내 친어머니가 따로 있대. 그 말을 건넨 사람은 이지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늘 의지해 오던 선배이자 지금은 동네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였는데요. 봉사활동 겸 집수리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던 그날, 이지혁은 많이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모가 고성이라고 한다.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지은호는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름이었거든요. 대기업 2세 박성재의 계모, 재벌가 사모님, 이름만 대면 다들 고개를 드는 화랑 관장, 남편 회사 인맥으로 갤러리를 키워 올린 여장부. 선배, 농담하지 마요. 그 사람 뉴스에도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출생신고 기록, 오래된 산부인과 수첩 복사본, 그리고 누군가 몰래 보관해 둔 입양동의서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적힌 아이 이름 옆에는 확실히 지은호라는 글자가 있었고 친어머니 칸에는 또렷하게 고성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엄마 정순이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운데 그 위에 얹혀진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쌍둥이였대.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남자애는 데려가고 넌 병원 복도에 그대로 버려두고 갔었더라고. 그 순간 종이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버려두고 갔다는 말이 종이에 적힌 잉크보다 훨씬 무겁게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 그 남자애가 지금 간이식이 아니면 살기 힘든 상태래. 그리고 내 친모가 내 간을 달라고 한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잠깐만 만나자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피부치를 위해서라고 이상한 말을 하던 여자 목소리. 그 목소리가 텔레비전 속에서 늘 점잖은 미소를 짓던 고성희의 목소리와 겹쳤습니다. 그날 밤 약속 장소로 나갔던 카페 앞에서 고성희를 처음 마주했을 때도 사실 믿기 싫었습니다. 고성희는 돌려 말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한테 내 간 좀 나눠줘. 그 애 내 쌍둥이야. 너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 저 지금 무슨. 돈은 충분히 줄게. 내가 꿈꾸는 거 있지? 카페 확장하고 엄마랑 동생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던가. 그런 건 내가 다 맞춰줄 수 있어. 대신 수술 한 번이면 돼. 아픈 아들이 있다는 말보다 돈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내 쌍둥이라는 말도 진심 어린 설명이 아니라 거래용 카드처럼 툭 던져졌는데요. 그날 대화를 떠올릴수록 지은호의 속은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람 보고 간을 좀 떼가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지혁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도 지은호는 아직 혼란스러웠습니다. 선배, 저 솔직히 간이식 안 하겠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저버린 사람인데 제가 왜요? 그런데 문제는 그 쌍둥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환자에 대해 아는 건 몇 마디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시간이 없다는 말뿐이었는데요. 묘하게도 그런 말이 더 무서운 죄책감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선배. 그 애가 진짜 죽어간다면 잘못한 건 그 여잔데 쌍둥이라고 불리는 그 애한테 너는 그냥 죽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지혁은 대답을 바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참을 듣기만 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잘못한 건 자식을 도구처럼 쓰려는 고성이야. 그건 분명히 정리하자. 그래서 지은호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보자는 거였는데요.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자고 혼자 정리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고 싶어요. 선배. 안 만나고서는 계속 귀신처럼 마음에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이지혁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 약한 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지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호야, 난 솔직히 내가 그 애를 직접 보는 건 말리고 싶어. 넌 사람 앞에 서면 그냥 그 사람 편을 들어버리잖아. 분명히 그러고 나서 또 혼자 울 텐데. 그래도요. 같은 날 태어난 제 반쪽이래요.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지나가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결국 이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말고. 그렇게 정해진 병원 방문이 모든 판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은호는 약속대로 환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그냥 한번 얼굴만 보겠다고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휙 걸어 나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후드티와 운동화를 대충 걸친 남자, 헝클어진 머리,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붉은 입술로 투덜대며 말하던 목소리.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맨날 피 뽑으라 그러고 또 검사하라 그러고. 단 한마디를 듣고 지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진? 한우진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다고 들었던, 그래서 요즘은 메시지만 간간히 주고받던,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지은호가 내 서울 친구라면서 손잡고 끌고 다녔던 그 대학 동기. 밤새 카페에서 같이 레포트하던, 지은호가 힘들 때면 그래 욕이나 하자 하면서 옆에서 같이 욕해주던 그 친구. 그 친구가 지금 이 병원 복도에서 환자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요. 한우진. 지은호가 무심코 일어나며 이름을 부르자 한우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은호야? 한우진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놀람, 반가움,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표정이었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모가 말했던 쌍둥이, 간이식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환자, 지금 자기 앞에서 환자복을 입고 서 있는 친구. 설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이 뒤에서 지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던 말을 이지혁의 손이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서로의 눈에서 읽어버린 상태였는데요. 너 여기 왜 있어? 한우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겨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한우진은 정확히 3달 전에 급성 간부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학 중이던 나라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때부터 병원과 집만 오가며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나빠져 한국으로 급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은호에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도 늘 좀 피곤한 애 정도로만 넘겼는데요. 그냥 말하기 싫었어. 너 또 걱정만 할 거잖아. 한우진의 말투는 여전히 장난스럽게 들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복 위로 드러난 팔뚝은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진한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가 아픈 줄도 모른 채 카페 인테리어가 어쩌고 박성재가 또 집착하고 있다는 등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늘어놓던 지난 문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 많이 안 좋구나. 괜찮아. 살려준대. 요즘 의학 좋잖아. 한우진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근데 너야말로 왜 여기 있는데? 설마 누가 아픈 거야? 그 질문에 지은호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우진을 쳐다보는 시선이 흔들렸고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아니, 나는. 대답 대신 이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호는 병원 인테리어 때문에 잠깐 왔어. 리모델링 견적 보러. 여기 말고 위층.
딱 봐도 뻔한 핑계였지만 한우진은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힘도 없어 보였고요. 아, 그렇구나. 너도 이제 디자인 쪽 일 제대로 하는구나. 멋있네. 평소처럼 칭찬 한마디를 던지고는 한우진이 살짝 웃었습니다. 너무 평범한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지은호는 어떻게든 웃음을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요. 입꼬리는 겨우 올라갔지만 눈가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내 쌍둥이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복도에서 딱 2명뿐이었습니다. 지은호와 그 옆에 서 있는 이지혁.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병원 근처에 있는 이지혁 가족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조옥래, 김장수가 사는 그 집은 늘 그렇듯 북적거렸는데요. 퇴직 후 집에 있는 이상철은 여전히 정장 바지에 셔츠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김다정은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지환과 이수빈도 거실로 나와 구경을 했고요. 우진이다. 오랜만이다. 예전에 집수리 봉사활동을 같이 했던 인연 덕분에 이 집 사람들에게 한우진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수빈은 오랜만에 보는 잘생긴 오빠 등장에 눈이 반짝였는데요. 오빠 살 빠진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더 배우 같아졌는데? 야, 그게 칭찬이냐? 아픈 사람한테. 이지환이 툭 쳤지만 한우진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잘생겼단 소리 한 번 더 들으면 이식 안 받고도 버틸 수도 있겠는데요. 그 농담 한마디에 거실 공기 안에 잔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움찔한 사람은 지은호였고 그 다음은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아, 몸이 어디가 안 좋은 거냐? 아, 그냥 조금. 큰 병은 아니고요. 수술 한 번 받으면 괜찮아진대요. 한우진은 최대한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김다정은 더 묻고 싶어 입을 뗐다가 아이들 눈치를 보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날 밤 밥상 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이 올랐습니다. 김다정이 일부러 더 챙겨준 거였는데요. 많이 먹어. 뭐든 먹을 때 먹어둬야 힘이 나. 이 집은 여전하다. 밥상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한우진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젓가락 드는 손동작은 어딘가 느렸습니다. 지은호는 밥을 먹다가도 자꾸 한우진 쪽을 훔쳐봤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지도 않았는데 손가락끼리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습관, 심지어 매운 반찬 앞에서 물을 먼저 찾는 모습까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쌍둥이라서 그런 걸까?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앉아있는 이지혁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을 만큼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한우진이 잠시 마당으로 나와 전화를 걸려고 할 때였습니다. 뒤따라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지혁이었습니다. 내 친엄마가 누군지 알고 있어? 한우진은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는데요.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세요? 그냥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랑 회장님이 다 해주셨어요. 예전에 한번 제 친모 이야기가 나온 적 있긴 한데 그때도 넌 박진석 회장 아들이고 여길 떠난 적 없다고만 했거든요. 한우진은 늘 그렇게 듣고 자라왔습니다. 넌 운이 좋았다. 나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라는 말과 함께요. 그래서 친엄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긴 해도 구체적인 얼굴은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넘겨버리면 더 큰 비극이 오리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우진아, 내가 간이식을 받으려는 공여자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 아직 못 들었어요. 엄마가 아니 이사장님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됐든 미안해서 얼굴 못 보겠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그 공여자가 지은호야. 한우진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찰나의 침묵 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이지혁을 바라봤는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간과 맞는 사람을 찾다가 너네 친모가 버려둔 쌍둥이 이야기를 했겠지. 그래서 내 친모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쌍둥이를 다시 찾아온 거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간을 달라고 했고. 이지혁의 말마다 한우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그게 은호라고요? 그래. 내가 맨날 서울에서 제일 잘 맞는 친구라고 자랑하던 그 애. 그 애가 내 쌍둥이야. 한우진은 벽에 몸을 기대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천천히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랬구나. 지금까지 의심 없이 따라왔던 엄마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다 해줄게. 넌 꼭 살아야 해. 내가 살아야 우리 집도 산다. 그리고 공여자가 누구인지 묻는 아들에게 알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하던 차가운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의 간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한우진의 질문에 이지혁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대. 그래서 당신 친모는 자기 죄책감을 덮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거지. 버린 아이에게 간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되갚았다고 생각했겠지. 그 말에 한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호는 자기 친모가 누군지 알면서도 나한테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충격받을까봐, 그리고 수술대에 안 올라갈까봐. 내가 자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애는 오히려 가만히 있겠다고 했어. 한우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 무엇을 먼저 분노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엉켜버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거였어요? 아픈 아들을 살리려는 필사적인 엄마의 마음이라고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아버지인 박진석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신경 쓰셔야 하는 분한테 괜히 걱정만 안겨드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비밀이 자기 편의를 위한 계산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버린 애한테 가서 간을 달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애가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힘든 티도 안 내고 늘 다른 사람 챙기느라 바쁜 애인데. 말을 끝맺지 못하고 한우진의 목소리는 떨리며 끊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한우진은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집에 들르기로 한 겁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고성희에게 모든 걸 묻고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박진석과 박성재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안에는 이미 불길한 기운이 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안쪽에 서 있는 한우진의 얼굴이 전에 보지 못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진아, 여기 웬일이야? 병원에 있어야. 박성재가 반가움 반, 걱정 반으로 다가오려는 순간 고성희가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니?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 고성희는 한우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다급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엄마, 잠깐만요. 한우진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도였습니다. 병원 얘긴 나중에 하고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내가 뭘 안다고 물어? 의사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너는. 제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사람. 한우진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습니다. 누구예요?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과 박성재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서서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왜 궁금해? 그 애도 원해서 하는 거야. 내가 알 필요는 없어. 그 애도 원해서요? 한우진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버려진 애가 엄마한테 간을 떼주겠다고 원해서 그런 거래를 해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그제야 이 상황을 누군가가 건드렸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니? 누가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아니에요. 이번엔 박성재가 나섰습니다. 얼마 전부터 지은호가 이상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어렴풋이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설마 자기 집안의 일이 이렇게까지 뒤틀려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호가 다 이야기했어요.
친엄마가 누군지, 쌍둥이가 있다는 말까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그 쌍둥이한테 무슨 부탁을 들었는지. 성재야, 너까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니? 고성이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박성재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의심이 아니라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 박성재는 평소처럼 새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호칭 하나가 이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박진석의 입에서 처음으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혜 씨,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불편한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숨긴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었는데요. 여보, 그게. 고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익숙한 레퍼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연기가 예전만큼 자연스럽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손으로 귀를 막았다가 내렸습니다. 엄마,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나랑 은호, 둘 중에 누가 먼저였어요? 그 질문은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결정적인 질문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순간 눈을 치켜떴습니다. 아주 짧은 그 표정에 답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너였다. 그래서 널 데려온 거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 은호는요? 그 애는 여자애였잖아. 그때는 여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요. 한우진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다가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필요 없어서 버린 애한테 이제 와서 간 달라고 찾아간 거예요? 그제야 박진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당신 딸이 있었어? 동시에 터져나온 두 개의 질문이 고성이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보, 그게 옛날 일이야. 내가 당신 만나기 전 어쩔 수 없었던.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애간을 가져오려고 한 거야. 박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늘 얌전하고 침착하던 장남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저는 뭡니까? 그리고 우진이는 또 뭐고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구입니까? 고성이는 더 이상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격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 그 한마디가 이 집안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고성이는 집에서 쫓겨났지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아온 자존심과 욕망이 이렇게 단번에 무너지는 걸 허락해 줄 리가 없었는데요. 그래, 좋지. 회장님 집에서 나가면 끝인 줄 알아?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던 갤러리를 떠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림을 팔며 만들어둔 비자금, 세금 한 푼 제대로 내지 않은 돈들, 어디에 어떻게 숨겨두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도 고성의 본인이었습니다. 어차피 남자는 돈에 약하다.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박진석도 재벌 2세들이 득실거리는 사교계 사람들도 모두 결국은 돈에 흔들린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이혼이면 이혼이지, 난 다시 일어서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지 않아도 자신은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오히려 자유로워진 거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고성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을 가르치고 사람을 보는 눈을 훈련시키고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을 가르쳐 왔는데요. 넌 나보다 더 멋있게 올라가야 한다며 자신이 쓰던 모든 수법을 숨김없이 전수했습니다. 어떤 작품은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팔고 그 차익은 따로 빼돌리는 법. 전시 기획 명목으로 받은 스폰서비를 어디로 돌려두면 추적당하지 않는지. 해외 아트페어에서 판매한 작품 대금 중 일부를 어떻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수 있는지까지. 박영란은 어려서부터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엄마가 세상을 능숙하게 속이는 모습이 어린 눈에는 그저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 어딘가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딸간 좀 빌려올 수 있잖아. 내가 키워주는 셈 치면 되지 뭐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엄마의 표정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때부터 박영나의 마음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버린 딸이라고 부르던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손님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고 동생 지강호 이야기를 할 때면 답답해하면서도 결국 챙겨주고 엄마 정순이를 얘기할 때는 눈이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애가 그렇게 좋은 애야? 고성이가 비웃듯 물었을 때 박영란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보다 저 사람이 훨씬 어른 같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엄마의 편에 서서 끝까지 눈을 감고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눈을 뜰 것인지. 결국 박영란은 눈을 뜨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란은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고성희와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아니 그 사람한테 비밀 자금이 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비밀 자금? 갤러리 통해서 만든 돈이요. 그림 팔면서 빼돌린 돈, 세금 피하려고 숨겨둔 돈들. 제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전 더 이상 엄마의 꼭두각시는 하기 싫어서요. 박진석은 그제야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늘 고성의 옆에 붙어 다니며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웃음을 지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말하는 거냐? 네. 엄마가 법으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박영란은 손에 쥐고 있던 USB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이가 그동안 은밀하게 해왔던 온갖 거래의 기록과 계좌 내역, 비자금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그 파일들을 정리한 사람도 아이러니하게도 고성의 본인이었습니다. 너도 알아야지라며 언젠가 자신의 뒤를 이을 딸에게 모든 걸 교육하듯 보여줬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인데 결국 그걸로 엄마가 무너지겠네요. 박영란은 스스로에게도 믿기지 않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버린 딸간 빼앗아 가려던 죄는 처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남의 돈 훔친 죄는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말에 박진석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영나야.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게 해서. 저도 제 몫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라도요. 그날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들어갔고 갤러리 직원들 중 일부는 자진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이 심어둔 룰과 시스템에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그 부분이 결국 자신을 정면으로 향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 사이 지은호는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이식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친모에 대한 분노, 한우진에 대한 애정, 자신을 키운 엄마 정순이에 대한 미안함, 동생 지강호의 철없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속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요. 식당 한 구석, 영업 끝난 뒤 불 꺼진 주방에 혼자 앉아있던 그날 밤. 정순이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은호야. 엄마의 목소리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나 다 들었다. 내 친엄마가 누군지 무슨 소리까지 했는지. 선배라는 분이 찾아와서 나한테 다 얘기해줬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순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딸인 건 출생신고에 적힌 이름 때문이 아니야.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욕하고 같이 버틴 날들 때문이지. 알아요. 그래서 난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내 편일 거야.
간을 떼주든 안 떼주든 내가 버려졌다는 기억 때문에 또 버려지는 느낌이 들까봐 그게 더 걱정이지 내 선택이 나랑 다를까봐 걱정되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지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엄마였으면 간 안 떼줬을 것 같아. 그냥 버린 애가 왜 나타나냐고 욕만 했을 것 같아. 정순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처음 들었을 땐 그랬어. 뻔뻔하다고. 근데 내 얘기 듣고 그 아들 얘기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또 복잡해지더라. 억울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아들이더라. 나도 그 생각이 자꾸 나. 지은호는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고성희한테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 애가 내 쌍둥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내가 간을 안 떼주면 나는 평생 기억이 남을 것 같아. 내가 그날 거절했으면 지금쯤 그 애는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간을 떼주겠다는 거니?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지은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성이가 내 인생에 끼어들 수 있는 건 그 수술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 뒤로는 다시는 엄마라고 부를 일도 없고 얼굴 볼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난 엄마를 딱 한 사람만 두고 싶거든. 정순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우리 딸. 그날 밤 지은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이식을 하겠다고 다만 그 사실을 한우진에게만큼은 끝까지 숨기겠다고요. 우진이가 알면 절대 수술 안 받을 거야. 그애 그러래야. 그 말에 이지혁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그래서 이젠 내가 나설 차례인 것 같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고성희는 차가운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갤러리는 세무조사 끝에 문을 닫았고 비자금은 압수되었습니다. 박진석은 이혼을 마무리하고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은 모두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고성희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그는 마지막까지도 공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는데요. 단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살아나올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당연하지. 나랑 약속했잖아. 나 완벽한 카페 인테리어 맡겨보기로 했다고. 그거 지켜야지.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공여자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 쌍둥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르는 척했고 지은호는 자신이 바로 그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평소처럼 농담을 던져줬습니다. 수술은 길고 고된 과정이었지만 결과는 다행히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우진이 회복실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유리창 너머로 지은호와 이지혁 그리고 박성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마스크 위로 눈만 보였는데요. 그 눈빛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도, 미안함, 기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유대감까지. 한우진은 창문 너머로 입모양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신 손가락으로 괜찮다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다는 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믿고 살아온 시간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진짜 같다는 걸요. 멀리 떨어진 감옥 독방에서 고성희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말과 함께 버렸던 딸 덕분이라는 설명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안도도 심지어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빈자리만 선명해졌습니다. 자식을 자신보다 앞세워 본 적 없는 사람이 늙어서 맞이한 결과였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진석도 박성재도 한우진도 박영나도 언젠가 자신의 주변을 빙빙 돌며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다들 나 없이도 잘 사네. 씁쓸한 웃음과 함께 중얼거린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감식 카메라만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도시의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카페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벽에는 이수빈이 도와준 감각적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배치는 이지혁이 밤새 고민해서 짜준 도면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여전히 투덜거리면서도 새 의자를 나르고 있었고요. 야, 형. 이거 코인에서 산 거 아니야. 누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조심해. 지강호를 향한 이지혁의 농담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릴 자리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어떤 사진을 걸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지은호, 한우진, 이지혁. 친구이자 쌍둥이이자 그리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말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도 많았지만요. 딱 하나 분명해진 게 있었습니다. 버려졌던 사람이 결국 누군가의 삶을 살려냈다는 것.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인연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 한 방울보다도 함께 버틴 시간과 서로를 향한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문을 열기 전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선배, 우진아. 이제 진짜 화려한 날들 좀 와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빛깔로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